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양지고 3학년 부장으로 지금 있는 손남섭이라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도 이렇게 많이 오셨었는데요. 그날은 첫날이기도 하고 제가 학교일로 쫓기다 보니까 설명해야 될 PT 자료를 새벽 3시까지 또 만드는 바람에 머리도 해롱해롱하고 또 오랜만에 또 학부모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2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확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다 하고 왔는데 갑자기 몸에 마이크도 꽂고 뒤에 이렇게 카메라를 대니까 다시 또 새로운 긴장감이 이렇게 몰려오네요. 아무튼 올해 또 제가 이번에 지금 제가 맡은 장학사님께서 부탁하신 주제가 수시 모집 통달하여 수시 정보광대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모님들을 전부 다 수시 정보광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잘 아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잘 모른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최근 대입제도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올 초까지 대입제도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전반적인 대입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최근의 대입 변화의 이슈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4개의 주제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4개의 주제 가운데 한두 개의 사연을 가지고 모두 걱정스럽고 이렇게 많이 되어서 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비단 여기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뭐 고1 뭐 또 중학교 학부모님들까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쭉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앞으로 대입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초반에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여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주제 중에 뭐니 해도 가장 큰 변화는 여기 맨 상단에 있는 정시 확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축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부가 2022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가지고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만들어낸 개편안이 정시 30% 확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다가 이제 30%가 아니라 갑자기 40%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학생부 공정성 논란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이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이 만들어졌는데 조국 사태에 의해서 다시 또 그 부분이 또다시 논쟁의 거리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매우 높은 서울권 상위권 대학 16개 대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 대학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일명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단이라 해가지고 그 대학들을 방문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달에 착수를 해가지고 제 기억에 11월 28일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느닷없이 40%가 나왔거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 보도 자료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읽어보았는데요. 저도 진학 지도를 오래 하면서
막연하게 짐작만 했던 것들이 거기에 이제 수치화돼서 나와 있으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설명되는 부분 중에 이제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 이런 학교별 분류를 통해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률, 그다음에 지역별 합격률, 그다음에 합격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 이런 자료들을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그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서 놀랐는데요. 가장 놀랐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신을 놓고 봤을 때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가지는 내신 등급보다 약 1.0에서 한 1.5 정도가 더 낮아도 합격권에 있다라는 짐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에도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게 좀 불공정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서울권 상위권 대학들이 우리나라의 대입 제도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중심인데 그쪽의 대학들의 입시 제도를 좀 더 개편해 보자. 그래서 논술이 아니고 수능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내놓을 때는 이 40% 기준안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이 40%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학들이 그 교육부에서 주는 그 재정 연계 사업과 이렇게 관계가 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움직여서 제가 이제 추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내년도 입시부터 거의 40%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시가 40%라는 얘기는요, 입시를 하신 분들은 이게 40%가 40%가 아니라는 걸 또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시에서 모집하기로 했던 인원들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인원들이 정시로 다시 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기준을 못 맞췄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정시로 많이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5%에서 약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부터는 이제 거의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5대5, 그러니까 50대 50 정도로 맞춰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그 다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제 또 다른 대입 제도가 나올 수도 있을 건데요. 향후 그 전까지는 그 기조가 이렇게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3학년 담임선생님과 3학년 부장님들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진로 이렇게 박람회라는 걸 가졌어요. 그때 이제 교육부에서 대입 정책과에 계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학교 생활에 충실한 아이가 대학에서도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출발한 전형이고 그게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이 또 긍정적인 면이 꽤 있거든요. 선생님들의 수업의 변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이런 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끼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시 수업 현장을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 위주의 그런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간다면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제 40%까지 확대를 했지만 교육부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은 가급적 줄이지 않고 지금 논술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정시로 확대하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는 이제 이 40% 이상의 확대는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시와 정시가 이렇게 반반 되는 그런 구조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그러니까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고 학생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불공정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생활기록부에서 그거를 알 수 있는 모든 부분은 거의 이제 축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저는 좀 내년부터나 내후년부터 할 줄 알았는데 벌써 또 올해부터 지금 바로 엊그저께 왔는데요. 올해 입시에서부터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학교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두 다 생활기록부 정정을 하라는 그런 지금 또 교육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지금 우리 3학년 선생님들은 그걸 지금 9월 초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 2학년 선생님들은 이제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또 선생님들의 또 업무 아닌 업무가 또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혹시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생활기록부 가운데 저희 학교도 뭐 이제 양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뭐 땡땡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양지를 땡땡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이제 뭐 교내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기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에 이제 자녀의 학생 생활기록부를 보면 왜 생활기록부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계속 축소가 되면서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생활기록부상에 남아있는 것은 정말 학생의 학업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받는 교과 내신 등급,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는 내신 등급이 조금 더 중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평가에서 다루게 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 내용이 더욱더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수상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수상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아리, 봉사 이런 것들은 그 항목, 평가되는 영역의 항목이 계속 축소가 되고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식으로 뭐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봉사활동을 몇 시간 해야 됩니까? 뭐 책은 몇 권 정도 읽어야 하나요? 그리고 뭐 동아리는 꼭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의미 없는 질문이 되었다. 조금만 종합전형을 이해하시면 이제 이 초점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학업적 역량을 가진 아이들을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종합전형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또 최근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을 든 이유는요, 많은 학부모님들, 특히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교과목을 그냥 배우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2015 개정교육 과정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이 돼서 이 학생들은 1학년 때만 공통 과목을 배우고 2, 3학년이 되면 이제 자신들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는 교육 과정이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 교육 과정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고 ABC라는 3단계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는 교과목을 보면 2학년 때 주로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고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배워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특히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ABC로 표현이 되니까 2학년 때까지의 등급만 가지고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수 대학 같은 경우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게 되면 그 등급만으로 가지고 걸러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어제 저희 학교에서 어제 3학년 담임쌤하고 저하고 이제 대학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간담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제 연세대학교 교사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마지막 끝날 질의응답 시간에 이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지금 진로 선택 과목,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2학년, 고 2학년들부터 이제 닥칠 문제인데요.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계획인가를 이렇게 여쭤봤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아직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뒷말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뒷말은 뭐였냐면 하지만 이공계열이라든가 전공에 대해서 확 드러나는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과목 같은 그런 것들은 아마 주의 깊게 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이 아직 대학에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지금 내부에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2022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전형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살펴봤는데 이 대학별로 다 다릅니다. A, B, C를 A는 몇 점, B는 몇 점, C는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은 없지만 원점수와 평균, 그 다음에 성취율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대학별로 나름대로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 3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이 대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이 가장 어려운 교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3학년 1학기의 성적만을 가지고 2학년 1, 2학기 성적과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었었는데 이제 이게 등급이 안 나오고 ABC만 되니까 학생들은 선생님 뭐 등급에 대한 부담이 들었으니까 뭐 대충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접근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학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요. 원래 걔네들은 지금 개정교육과정이지만 대입은 지금 예전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3학년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지만 등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과도기 완충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등급을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학교도 한 학생이 선생님 체육 과목이 체육과 스포츠였네요. 그거였는데 선생님 체육 과목인데 등급이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학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대학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해서 핵심은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이게 능력을 읽을 때 3학년 1학기 진로 선택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올해 3학년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이 좀 변경이 있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고 비교과 반영 축소, 비대면 면접 도입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이 수능 최저 기준 완화는 서울대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원래 서울대학교가 수능 최저 기준을 코로나 이전에 그 이전에 최저 기준을 좀 완화해 놨어요. 그래서 3개의 영역 각각 2등급이었는데 그거를 탐구 과목을 예전에는 2과목 각각 2등급을 맞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과계열 학생들이 과탐을 각각 2등급 맞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각 2등급이 아니라 2개 합 4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1, 3 이것까지 이제 인정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놨는데 코로나 사태로 얼마 전에 서울대가 다시 모집 요강을 수정을 해가지고
3개의 영역 각 3등급으로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탐구 영역은 다시 각각 3등급 이상 이렇게 해서 올해는 서울대가 먼저 최저학력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럼 서울대가 최저학력 기준을 그렇게 낮춰버리면 거의 다 합격할 텐데 이거 너무 낮춘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최초로 도입했던 학교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만 해도 2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입학사정관 말로는 서울대학교는 생활기록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안 빼고 꼼꼼하게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학지도에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뽑히는 학생들을 보면 참 서류평가를 잘하는 학교다라는 인상을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저 기준을 그 정도 낮춘 이유는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게 서류평가만큼은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저 기준 완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의 경향 자체가 최저 기준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지금 재학생들이 한 6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저희 학교 지금 6월 모의평가 시험 그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좀 분석을 했고 저희 학교는 지금 이제 내일 그걸 가지고 좀 3학년 선생님들과 교장교감 선생님과 같이 좀 협의를 좀 가질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재학생들이 엄청난 숫자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만 해도 38만 명이었는데 올해 다시 32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저 서울 경기도 몇 개 학교가 못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6월 달에 보니까 33만 8천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6월에 그 정도 수준이면 수능에서 재학생들의 비중은요, 좀 예를 들어 34만 정도 잡아보면 수능에서는요, 다시 재학생들이 그보다 수가 늘을까요, 줄을까요? 다시 줄입니다, 거기에서. 재학생 수가 오히려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재학생들이 한 4만 명 정도 또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아마 20만 후반대 아니면 30만 초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응시하는 비율을 보면은 그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모의고사에는 졸업생들이 한 6만 8천 정도 들어왔는데 제가 올해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한번 봤는데 5만 6천인가 이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올해 재수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유리하다고 하면서 많이 들어와서 시험을 볼 것 같았는데 왜 작년보다 1만 명 정도가 덜 받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든 생각이 주로 재수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것은 입시 학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졸업한 학교에 와서 시험을 치르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줄어든 게 아마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월이 있고 이제 9월 모평에서는 이제 재수생들이 1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월에 6만이었고 9월에 7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얼마 정도 볼 것 같습니까? 수능에서는 해마다 13만 명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9월까지는 이렇게 보다가 실제 수능에서는 재학생은 오히려 줄고 재수생은 이렇게 엄청 늘어나는 구조에서 수능 성적이 9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성적을 유지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일반적으로 졸업생들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보니까요. 수능 성적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조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그래서 수시에 최저 기준 통과 여부를 결정해서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데 학생들은 항상 자신이 넘치거든요. 선생님 지금은 좀 못 봤지만 수능에서는 제가 꼭 맞출 수 있습니다 라고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 좋은 자신감이야. 그래 끝까지 해야지 하고 이제 용기를 불어넣죠. 하지만 학생들한테도 제가 항상 너가 열심히 해도 조금 안 나오더라도 이런 물리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감안하거라 라는 것을 제가 항상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생 수가
이렇게 확 줄어들다 보면 당연히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최저 등급을 통과해야 되는데 등급도 당연히 적게 나오죠.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당연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그동안 유지했던 최저학력 기준의 등급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신입생들이 최저 기준을 통과를 못해가지고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신입생 모집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학들이 최저 기준을 계속 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학습할 기회를 많이 상실하게 된 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들이 또 최저 기준을 좀 낮췄죠. 그래서 이것은 최저 기준 완화는 그 두 가지 영향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반영 축소입니다. 어제 제가 연세대 입학처의 그 줌을 통한 간담회 시간에 이것도 제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가 며칠 전에 수상과 동아리, 그 다음에 봉사 관련한 비교과는 이번 입시에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럼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그 블라인드 처리, 그러니까 사정관들이 서류를 봤을 때 그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당연히 교과의 등급과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근데 언급이 안 된 게 진로 활동 분야입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 그래서 요 파트로 압축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비단 이제 3학년 지금 현재 3학년뿐만 아니라 지금 2학년, 1학년들도 지금 코로나의 피해를 본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입에 지나갈 때 그 학기에 해당하는 비교과 영역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세종은 다행스럽게도 정말 행복하게도 아직 학교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뭐 얼마 전에 또 광주 지역에 또 많이 발생을 해 지금 학교가 다 지금 애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조치들은 공정성 측면에서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면 이제 한 선생님이 이런 질문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학생들이 이번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래도 우리 세종에 있는 학교들은 잘 나가면서 학교 생활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라든가 거기에서 평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소개서에 그 내용을 썼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정관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일단 3학년 때 했던 비교과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하면 1, 2학년에서 했던 비교과 활동의 연계선상에서 평가하겠다. 단 그 내용이 거짓말로 기재가 된 것이라면 학생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이라는 부분은 확인하는 길은 면접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회의 끝나고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 이런 걸 봐주실 때 또는 학생들 면접 지도할 때 3학년에서 했던 비교과 활동 부분에 분명 학생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활동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가 충분히 1, 2학년 활동의 연계선상에서 면접상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비교과 반영 축소는요, 제가 또 얼마 전에 대전대학교 또 입학사정관님도 학교에 오셔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마 이 상위권 대학이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서요, 비교과 영역은 그만큼 비중이 축소되어 있고 방금 연세대 입학사정관이 말씀하신 그런 쪽의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꿔 말하면 3학년 그리고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나름대로 교과 활동들을 충실해서 교과 세특 속에 녹아내는 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인데요. 비대면 면접 도입인데요. 지금 면접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 종합전형은 면접을 통해서
서류 확인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 면접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이었는데 이제 면접 파트에서는 이제 고려대학교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비대면 면접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올해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업 우수형이 있고 계열 적합성이 있는데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학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의 학업 우수 전형은 비대면 면접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면접을 하는 게 아니고 면접 문항을 대학 홈페이지에 띄우게 되면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면접 문항을 보고 자기가 녹화를 해서 그거를 면접 그 올리라는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고려대학교에서는 그거를 fail or pass만 평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줄어든 것이죠. 그 말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면접 사항은 거의 패스가 된다는 의미죠. 그러나 이제 그 밖에 계열적합형이라는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형 그 전형은 면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 면접 상황을 보니까 그거는 이제 대학에 가면 이제 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방에 학생이 가고 이제 교수님들은 다른 방에서 줌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거기에 있는 면접 문항지를 읽고서 답변을 하고 교수님이 이제 줌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쌍방향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평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들이 취하게 될 면접 방식은 아마 이제 크게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 화요일에도 여기까지 오기 꽤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늘 또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뒤에 Q&A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은 책자에도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제가 그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시고 듣는 게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 앞부분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겠는데요. 이제 좀 저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만 좀 빠르게 설명해 가면서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인들께서 책자를 보시면서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PT 자료는 1번부터 해가지고 총 30번까지 질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를 초반부에는 수시 모집 일반 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이제 수시 모집의 전형별로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죄송합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총 5가지로 제가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요. 올해 3학년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치르게 될 2학년들이 치르게 될 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은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첫 번째가 이제 정시 모집이 상위권 대학에 거의 40%로 육박해 오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있어서 수능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게 되면서 정시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학생들은 수능 선택 과목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좌우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시 모집은 비율은 늘었지만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정시를 지원할 때는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그 상황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좀 막 전형이 복잡해지고 처음 실시하는 곳에서 의외로 꾸준하게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찌됐건 정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시를 염두에 둔 수시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정시를 항상 염두에 둔 그런 입시 전략을 가지고 가야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입시, 이제 2학년 치게 될 입시 중에서도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 약대가 6년제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이제 그 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약대를 진학하려면 학부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피트라는 시험을 통해서 3학년 때 편입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약대 모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약대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생활기록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게 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제 조금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상위권 대학에서 대폭 모집 인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성이 매우 강한 전형으로 일반적으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가운데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용해서 우수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3학년들이 올해 치르게 될 입시는 자그마한 변화들이지만 이렇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보면 수시 모집 인원이 감소했는데요. 이건 이제 많이 감소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는 77.3%였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77%로 0.3% 정도 감소가 됐잖아요. 근데 이 0.3%가 이렇게 정시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줄어든 인원이 정시로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체적인 통계 데이터는요, 오리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로 했을 때는 수시 모집이 77%고 정시가 23%로 되어 있는데요. 입시에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의 수시 정시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이게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아까는 수시 모집이 77%라고 그랬는데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을 보게 되면 수시 모집이 69.6%예요. 확실히 더 줄고 정시는 30.4%까지. 그러니까 대학들이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서 이미 내년도 입시를 정시 3%로 거의 맞춰놨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40%라고 하니까 이제 2022 시행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상위권 15개 대학은 거의 37.5%. 그래서 거의 40%가 육박하게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특징은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모집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죠. 근데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둘 다를 일컫는 말인데요. 보시면 학생부 교과는 421명 줄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오히려 좀 늘었죠. 그래서 이거 합쳐놓고 보면 이제 학생부 관련한 위주 전형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수시는 그런데 또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죠. 보십시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올라갔다는데 왜 정시는 또 이만큼 이렇게 또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갔냐?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수시에 줄어든 걸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논술 인원과 실기 위주, 이건 실기는 특기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인원들이 대폭 감소하죠. 그래서 이쪽 인원들을 줄여서 정시로 늘리는 정책을 교육부가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이제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19, 20, 21학년도 이렇게 대입을 보게 되면 논술 모집 인원이 해마다 약 10,000명 정도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학교 현장에서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하다 해서 해마다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축소를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대학 측에서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 측에서는 이 논술 전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하는데 아직까지도 모집하고 있는 그 인원이 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아까 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추세 이거 제가 아까 이거는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아까 서울대를 예시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왜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이제 올해 대입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면 또 네, 죄송합니다. 지역 인재 선발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대입에는 그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게 되면 자꾸만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 쪽에 그런 대학들로만 계속 유출이 되니까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일정 수준 뽑아주자는 취지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형의 자격 조건은 고등학교 소재지가 대전, 세종, 충남에 소재에 있으면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대전, 충남, 충북에 있는 이러한 대학들의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라는 지원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저희 지역의 조금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여기 공주교대를 보시면 저희 세종의 아이들은 공주교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청주교대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교대 지원하는 아이들이 이제 6개 다음은 교대를 지원하고 싶어서 교대를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이제 이 청주교대는 저희 세종에 있는 아이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북에 있는 고등학교들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공주교대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하고 청주교대를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또 알아주실 게 이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일정 부분의 인원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게끔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런 의치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걔네들한테 이제 권유하는 방식은 지역인재 전형에 의치한 계열을 한 두세 개 지원하고 나머지 한 두세 개 정도를 또 서울이나 이쪽으로 한번 지원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지원 전략이다.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에 이런 의치한 계열의 합격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 내의 학생들끼리 경쟁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안배해서 지원할 것을 저는 권유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질문 2네요. 네, 질문 2입니다. 질문 2에 보시면 수시 모집의 전형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모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수능 시험일이 지금 이제 12월 3일, 12월 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이 원래는 8월 31일이 마감이에요. 그런데 2주 정도 연기가 돼가지고 9월 16일이 학생부 전형 학교 생활기록부 마감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9월 초까지 하는 활동들도 어느 정도 생활기록부 기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추가 모집 이 세 개의 전형에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 부분으로 해놓은 부분은 특히 올해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일정을 집에 가지고 계시는 이런 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표시해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해 놓아 봤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했을 때 등록하는 기간.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보다 추가 합격자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추가 합격했을 때 여기 미등록 충원 합격자들 등록 마감일이 1월 5일. 그래서 이 기간을 메모해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서 접수 기간도 23일부터 28일로 되어 있지만 대학별로 시작하는 날짜, 끝나는 날짜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기간은 학생들이 수시에 여러 개의 대학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이 등록 기간 내에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의미는요, 대학에 내는 등록금의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내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을 이 기간에 납부하는 게 등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시에 합격한 게 모두 합격이 이제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알아두셨다가 이 기간에 예치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30일까지 최초 합격자가 이제 예치금을 납부하면 12월 31일부터 이제 충원 합격자라고도 하고 추가 합격자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단계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때 12월 31일 날 추가 합격의 소식을 듣는 학생은 아마 새해를 행복하게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4일까지 발표입니다. 1월 4일 9시까지죠. 이때까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5일까지 해서 등록 예치금을 납부해라는 뜻입니다. 발표는 전날 21시까지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패턴으로 쭉 이어지고요. 끝으로 추가 모집도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입시가 수시와 정시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은 보통 2월 말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대학들이 한 해 모집 인원을 정했는데 수시와 정시 모두 선발을 했는데 결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적은 인원이지만 그 인원을 다시 이 추가 모집 기간을 이용해서 선발합니다. 근데 의외로 괜찮은 대학들에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잘 보시면 바로 재수를 결심하기보다는 이때 대학별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저기 대기업의 어디가 사이트라는 곳에서 전체 대학을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쭉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할 만한 대학이 있는 경우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한의에도 추가 모집을 해가지고 한의과를 합격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형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참고로 알아두실 게 이제 재외국민과 애국인 특별 전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인데 부모님의 직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에게 이제 그 학생들을 별도로 따로 입시 일정 이전에 선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일찍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접수 중인데요. 사관학교 전형이 지금 7월 10일부터 7월 20일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 수시 모집 일정은 4년제 대학은 한 번만 수시를 모집하지만 전문대는 2번에 걸쳐서 모집합니다. 그래서 1차는 4년제 대학과 시작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끝나는 날짜가 10월 13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약 모집 인원의 80에서 90% 정도를 거의 수시 1차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대학에 꼭 가고 싶은 학생들은 1차에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해서 지나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간혹 12월 3일이 이제 수능 시험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수능 시험을 망친 학생들이 이제 정시는 이제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 3일 이후에 이제 여기 7일까지잖아요. 이때 이제 소수의 인원들이 남아있는 2차 전문대학에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한 경우는 정시 모집에 지원이 불가한데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전문대도 해당이 됩니다. 전문대도 하나라도 합격을 하면 정시에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문대는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라도 덜컥 되면 정시에 지원을 못 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지원하면 안 되겠고 꼭 지원할 대학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뿐만 아니라 충원 합격자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최초 합격자가 아닌데 3차
추합된 학생이에요. 뒷부분에 추합이 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자기는 모든 수시에 대학이 다 떨어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원 합격을 발표할 때는 대학들이 학생에게 이제 계속 전화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그 기입한 전화번호가 부모님 것도 있고 학생 것도 있고 여러 개 적어요. 근데 전화를 다 돌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대학에서는 이제 급하니까 다른 순번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게 대학은 그거를 알릴 필요가 있는데 당사자인 수험생도 그걸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전화를 안 받아서 불합격하는 줄 알고 정시 원서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3차에 추가 합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정시 지원할 수 없는 이제 경우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제 좀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는요. 정시는 합격 등록 시 추가 모집에 지원 불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합격은 했어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격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등록금까지 다 예치금까지 다 냈는데 다시 추가 모집에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취소를 하면 돼요. 그래서 등록 포기를 하면 되는데요. 이게 추가 모집 기간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추가 모집이 2월 22일부터인데, 그러니까 이날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금요일, 그 전주 금요일 4시까지 정시 등록을 포기하면 수시 모집에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시 모집의 특별 전형 파트인데요. 특별 전형은 말 그대로 지원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르게 하나의 지원 카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주로 많은 게 학생들이 좀 많은 게 이제 뭐 국가보훈대상자와 요즘에는 이제 다자녀 특별 전형,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여기 농어촌 학생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은 편인데 주로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정원외로 선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농어촌이나 이런 전형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기회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이름 속에 이런 전형들을 다 섞어놓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대학들은 농어촌 전형이 정원 내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이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자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다자녀인데 어떤 데는 2자녀인데 어떤 데는 어떤 데는 3자녀인데 이제 4자녀, 3자녀도 굉장히 많다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좀 4자녀로 가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격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 전형에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꼭 하나 내지 2개는 꼭 지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모집 인원 1명 뽑는데요? 2명밖에 안 뽑아요. 불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1~2개는 너가 그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 전형은 그 자격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일반 전형보다도 등급이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이 되면 일단 1~2개는 지원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뭐 이거는 부모님들이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설명도 충분히 해드렸으니까요. 수시에는 이 등급을 가지고 최저 기준을 통과 여부를 확정하는 게 수능 최저 기준이고요. 그럼 이제 성적표를 보면 표준 점수 100분위가 이렇게 나오고 한국사하고 영어 영역은 지금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만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은 수시의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표준 점수와 100분위는 정시 지원에서 대학들이 이 점수를 활용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저학력 기준은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K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K대학교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에도 최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 전형에도 최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살펴보시면 여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사회 이제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이 합이 5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느낌으로
고대 학추 인문계열로 가려면 4개의 영역 중에 둘 하나는 되어야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탐구로 둘 하나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제시되어 있죠. 탐구 영역은 2개 과목 평균 등급으로 반영한다. 근데 어떤 대학은요, 한 과목으로만 인정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저 기준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이 또 이제 좀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고려대학교는 한국사를 인문계는 3등급, 자연계는 4등급을 줬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국사는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도 한국사가 5등급, 6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리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인문계열은 한국사는 3등급, 자연계열은 4등급을 유지하면 거의 다 통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지런히 왔는데 이제 질문 5네요. 언제 갈지. 여기 이제 계속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 부분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어떤 교과를 반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학생들이 받은 내신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일단은 대학별로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나 큰 틀은 정해져 있는데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이렇게 세 틀로 나누어서 인문계열은 주로 국영수 사회교과를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지만 어떤 대학은 전 과목을 반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많이 반영하는 게 인문계열은 국영수 사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학,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거를 주로 대학들이 많이 반영하는데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생활기록부의 교과 어떤 교과를 반영하는가는 모집 요강에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 교과에서 어떤 과목을 반영하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학생부 성적의 반영 비율은 어떤 거냐, 막 이런 건데요. 이제 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냐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내신으로만 이제 합격자를 판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생들 내신 등급을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뭐 0점 몇 차이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대학을 찾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서 이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제 공주대학교를 제가 샘플로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서 공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사범대학을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로 사범대학에서는 음악교육과를 제외하고는 학생부를 800점, 면접을 200점. 그러니까 드러난 걸로는 학생부는 80%, 그 다음에 면접은 20%를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이게 퍼센트로만 봤을 때는 이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실질 반영 비율로 들어가게 되면 퍼센트 낳는 게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경우도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800점이라고 이제 80%를 반영하지만 기본 점수로 470.4를 주고, 여기는 면접은 200점이지만 이제 꼴등도 128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실질 반영하는 점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음악교육과를 보시면 60, 10, 30%인데 실질적으로는 실기가 37%로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자기가 조금 더 잘하는 것에 더 실질 반영을 많이 해주는 그런 대학이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공주대학교는 정말 친절한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실질 반영 비율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는데 많은 대학들이 그냥 퍼센트로만 이렇게 던져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제 입학처에 문의하거나 이렇게 다른 정보를 찾아보셔야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 학년별 반영 비율이라는 거, 이게 있는데요. 보통 1, 2, 3학년, 즉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1, 2, 3학년 비율이 대부분 이렇게 학년 구분 없이 동일 비율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뭐 33.3% 정도 되겠죠, 학년별로. 그런데 이제 3학년은 한 학기만 가지고 33.3%니까 굉장히 3학년 1학기 성적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2대 4대 4 현재 연세대와 고려대학교가 2대 4대 4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못해도 2, 3학년 때 좀 만회를 하면 괜찮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고2 학부모님은 이게 약간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3학년 교과목이 전공 선택 과목이 들어오면서 등급이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반영 비율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내년도 입학 전형 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2020학년도 대입 연세대는 공통 과목을 30%,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50%, 진로 선택 과목은 20% 비율로 반영하며 학년별 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화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올 3학년까지는 전부 여기 위에 있는 방식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시 모집에서 단계별 전형에 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수시 모집에서 이렇게 한 번에 일괄합산해서 합격자를 선정하는 대학도 있지만 보통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1단계로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을 80% 가져가고 2단계에서 면접을 20% 반영해서 선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 10번 질문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교차 지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로 지원하는 거,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건데요. 이제 요거는 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는 약간 이제 의미가 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계열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차 지원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조금 좀 달리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 경우인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자연계열 학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연계열 과목을 집중해서 들었는데 제가 3학년 때 이제 원서 쓸 때 좀 마음이 바뀌어서 인문계열 이런 학과로 지원하려고 해요. 그럼 선생님 제가 불리할까요? 어때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전혀 분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듣지 않는 인문계열 과목은 빼고 나머지 과목으로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되어 있죠. 반영 교과 중 이수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교과 영역을 제외하고 성적을 산출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요. 이제 대학들이 이제 좀 지방에 이제 사립 4년제라든가 좀 이제 신입생 모집 어려운 대학들은 거의 뭐 수능 체제도 반영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학생부 교과다 그러면 수능 체제를 다 두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 체제에 이제 지정 과목을 뒀어요.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은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계열 학생은 술이 가는데 인문계는 술이 나니까 더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과탐이지만 또 자연계열 학생 중에 또 의외로 사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그걸 수능에서 그걸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로 갈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 체제를 뭐 수리 가형을 지정해 버렸다 또는 과탐 2과목을 지정해 버렸다 하면 그 학생이 배우지 않은 수능 과목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기준이 수능만 응시하면 된다, 수능 응시만 하면 돼요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거기 몇 개에서 뭐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제 어려움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 학과로 이제 교차 지원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많은 학생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 이제 그 고3 학생들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설명이지만 그래도 고1, 2, 그 다음에 중3 학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22 대입 전형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교차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능 과목의 대학들이 특정한 과목을 지정해 버리면 학생들은 그걸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년도 수능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선택형입니다. 선택형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배웠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수능에서도 자신들이 공부한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게 맞겠잖아요. 그래야지 맞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2022 수능 체제 개편안을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웃기는 수능인 것이죠. 왜 웃기는 거냐면 만약에 의과대학을 지원한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수학에서 선택이 확률통계, 여기 확률통계 있습니다. 확률통계 미적분 기하인데 내가 의과대 지원을 희망을 해요. 그러면 정시로 지원을 한다면 아무래도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보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의과대학을 지원하지만 나는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볼 것이고 과탐 두 과목 너무 어려워 등급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회탐구를 봐서 의과대학에 진학할 거야. 이런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이 개편안이 나왔을 때 제가 저기 중앙대 입학처장과 그때 부장님들의 어떤 그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요. 몹시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수능 개편안이 어딨어? 의과대학 학생들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다 들어가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교육부가 너무 대책 없이 수능 개편안을 내놓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시자마자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몇 개의 대학이 연합을 해서 우리 대학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내년 2학년 학생들부터서는요, 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런 대학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대학들은요, 미적분과 기하 중에 반드시 하나를 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도 두 과목을 선택해야만이 자연계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수능도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또 계속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학생들이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수업은 듣지만 수능 과목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선택해야만이 또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수능 과목도 염두에 두고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만이 그래도 수능과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에서 몇 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냐인데요. 이것은 이제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시는 6개, 정시는 군별로 하나씩 해서 3개까지 지원 가능하고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수시에서 6개라고 하는 것은 대학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형 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대학에 교과 전형 하나, 종합 전형 하나를 썼으면 2회 지원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르게 이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횟수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산업대학인 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 여기 밑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대학들은 6회 제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은요,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들,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6회 이외에 또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헷갈릴만한 게 여기 있는 그 포스텍이라고 하는 포항공과대학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과학기술원과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포항공과대학은 횟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착각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치금 납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금의 일부를 대학에 납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등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이 이제 수시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여러 군데 합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합격한 대학 중에 하나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개를 등록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늘게 되면 이제 이후로 충원 합격자를 발표해야 되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예치금 납부 시 다수 대학의 예치금을 납부하는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해가지고 합격 사실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만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미등록 충원은 추가 합격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예비 번호를 내려서 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순번이 빠른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추가 합격 때 그 번호 순서대로 미등록 충원을 대학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은 추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초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가 합격하는 학생들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비 번호를 빠른 번호를 받았다면 분명히 합격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학교에서 부모님께서 77번을 받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한테 자꾸 문의를 하셔요. 제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작년에 이 번호까지 돼서 올해는 이러이러해서 꼭 합격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아버님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확신을 못 하겠는데 정말 합격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좀 그랬죠. 혹시 못하면 어떨까 이렇게. 그런데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70 몇 번대를 받아도 이렇게 합격을 하는데 하면 10번 이내에는 이렇게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기다려보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마지막 파트 1의 마지막 질문으로 전문대학 수시 모집 반영 요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전문대학은 여기 1번에 보시면 1, 2학년 성적 중 우수한 한두 개 학기 성적만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전문대학은 한두 개 학기를 반영하고 또 때로는 성적이 우수한 일부 교과목만 반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입결 자료를 보면 굉장히 등급이 높아요. 오, 전문대가 왜 이렇게 등급이 높아? 내 갈 데가 없네. 전문대도 못 가겠네. 막 그러죠. 근데 그게 이렇게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등급을 거기 방식에 맞춰서 하면 등급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등급보다 높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 지역의 전문대학도 이렇게 제가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제는 수시 모집 전형별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네. 15번 질문 보면 이제 수시 모집에 여러 가지 이제 전형이 있는데 전형별로 중요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는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수능 성적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별로 돼 있는 게 가장 비중이 크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2개로 표시되어 있는 게 비교적 중요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치로 표현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등급, 거기에 최저 기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비교과, 거기에 이제 면접고사까지 이렇게 해서 3개가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으로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고사 성적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논술고사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걸어놨어요. 뭐 최근에는 좀 완화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에 여기 실기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이 뭐 예체능 실기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 특기자 전형은 대부분 어학 특기자, 그 다음에 과학 특기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가장 중요하고 비교과하고 면접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정시로 가는 경우에는 수능 성적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주로 수시에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전형 이제 정시 모집은 이제 당연히 수능 성적이 중요하겠죠. 이제 교과 전형을 이제 조금 세부로 들어가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의 비중이 50% 이상 반영하는 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급을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대학이 많지만 여러 가지 전형 요소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변형해서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비교과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면접에다가 그다음에 군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와 면접, 그다음에 학생부와 서류 이렇게 일괄로 한꺼번에 선발하는 교과 전형도 있고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핵심이 수능 체제입니다. 수능 체제를 통과할 수 있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달라집니다. 제가 해마다 저희 학교 학생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률을 제가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학교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데 그 학생이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이 있는 곳에 지원을 해서 수능 체제를 통과하면 합격률이 거의 50%대입니다. 그러니까 교과로 전형하고 수능 체제를 통과했다? 그러면 50%입니다. 합격 확률은. 근데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15% 미만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소상위권 대학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합격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가운데 그런데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 지역이나 이제 내신은 매우 좋은데 수능 성적이 또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가운데 최저 기준이 없는 이런 대학을 쓰는 게 유리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이화여대 고교수천, 중앙대 학교장 추천 이런 곳이 체제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이전에 여기 체제 기준이 적용되는 이런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 대학들은 제가 정시 희망하는 학생들, 저희 학교 학생들도 지금 해마다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사실은 내년 이야기인데 올해부터 또 많이 정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제가 그러죠. 정시에 올인하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시를 반드시 필수로 생각하고 정시 지원자이긴 하지만 수시에 한두 개는 좀 쓰고 가자. 그럼 어떻게 쓸 것이냐? 선생님, 저는 내신 등급 낮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수시했어요? 내신은 비록 낮지만 너는 정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수능 체제를 충분히 마칠 수 있는 역량이 되잖니.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합격권에는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하나 쓰고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는 해에 그 등급을 만회해서 합격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재작년 고려대의 사례죠. 고려대학교가 재작년에 수능 시험이 어렵게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때 체제 기준이 마친 학생들, 2등급대를 넘어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이 한번 제가 권유하는 것은 수능 체제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이거를 정시 지원 학생들한테는 하나 쓰고 가자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거의 좌우를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종합전형보다는 낮고 그 다음에 복수 합격자가 많아서 2월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좋은 녀석이 여러 군데를 합격하긴 하는데 등록은 하나만 하니까 많이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충분 합격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의 지원 전략은 먼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부가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최저 기준이 있는 교과전형을 쓰는 게 합격률 50%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런데 내신은 좋지만 수능 최저가 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교과전형 가운데서도 수능 최저가 없는데 이런 데를 좀 썼고 그래도 너가 해볼 수 있는 최저가 있는 것 중에 좀 낮은 데는 또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같이 동기를 줘야만이 학생이 수능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능 공부를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수능이 안 나온다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것만 쓰게 되면 학생이 학습 동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수능 원서를 대입 원서 접수를 끝나자마자 학습 동기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최저 기준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만이 발전이 있고 내년에 재수를 하더라도 그 학업 역량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대학별 고사입니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고사인데요. 여기 논술 면접 적성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올해 또 이게 대학별 고사가 올해 또 비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지금 어제 그 연세대 그 입학처장도 지금 논술, 또 연세대는 또 논술을 치르거든요. 그럼 이거를 지금 7월 24일까지 대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를 이렇게 제공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연세대에서도 논의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방역도 하고 자리 배치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이제 해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별 고사를 치르고 있는 대학들이 제가 아까 면접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논술 전형은 지금 점점 인원수가 축소되고 있는 전형인데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무려 22개의 대학에서 꽤 그래도 많은 수를 여전히 선발하고 있고요. 논술 전형을 보게 되면 수능 최저 기준이 충족하면 일단 논술의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을 보러 오는 수치상의 경쟁률은 굉장히 70대면 80대면 이래요. 그러나 나중에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을 보면 많이 참여를 안 한답니다.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곳에 논술이 있는 대학을 지원하게 돼서 수능 최저를 통과하게 되면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2대1 정도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논술 전형이라 해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양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긴 하는데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논술 전형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논술 전형은 저희 세종에 있는 일반고에서는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이 지원하면 좋겠냐라는 걸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해마다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을 선정하고 권유할 때는 기준이 먼저 수학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문 논술보다는 자연 논술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가 영역까지 굉장히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학생은 일단 기본 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이렇게 자연 논술을 보면 이렇게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서강대학교가 이렇게 수리 논술만 봐요. 그래서 이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 그다음에 이제 과학과 같이 이제 과학을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보는 또 논술 시험을 치르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 논술과 자연 논술이 있는데 저희 일반고에서 접근하기에는 자연계열 논술이 조금 더 괜찮고 인문 논술은 그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인문계 논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독서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게 독서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통계나 도표를 이용하거나 또 수리 논술을 이용하거나 또 영어 제시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다방면에 좀 재능이 있는 학생이 경쟁력이 있는데 참 어렵죠. 거기에 또 수능 체제도 있고 또 학교에서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논술 준비를 나름대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에 이제 대학 상위권 대학은 논술 전형을 자꾸만 폐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가능한 잣대를 계속해서 이제 기준점을 낮춰주는 건데요.
이제 논술 전형이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논술 문제가 조금 쉬워졌어요. 그래서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대학들이 이제 고등학교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지를 이렇게 감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학별로 이제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모의 논술이라고 논술 문제를 이렇게 게시해 놓고 학생들이 한번 풀어보고 또 모의 논술에 참여하는 학생은 어떤 대학들은 실제로 논술을 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것을 찾아보고 이렇게 정보를 얻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성고사란 무엇인가인데요. 적성고사는 이런 겁니다. 모의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능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데 국어, 영어, 수학 과목만 미니 수능 형태로 시험을 봐서 그 점수가 우수한 학생이 합격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이제 가천대라든가 고려대 세종캠퍼스 이쪽 대학을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근데 이 적성 전형이 내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성 전형이 원래 학교 내신으로 한 3, 4등급대 아이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한 3등급대를 벗어나게 되면 인서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주로 이제 마지막 보류로 생각했던 게 적성고사 전형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적성고사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뽑았던 여기 가천대의 적성고사 전형이 1031명으로 가장 많이 모집을 하는데요. 내년도 전형 계획을 보니까 적성고사 전형이 논술 전형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논술 전형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논술 전형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작년에 가천대 사정관님께 질문을 했더니 약간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약간 단답형 논술 문제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형 계획에는 논술로만 나와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문제 형태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성고사를 혹시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제 이건 이제 팁인데요.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팁은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몇 문제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는데 그 문제를 패스하고 풀어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패스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넌센스 퀴즈를 마련했었는데요. 퀴즈하고 질문과 답변만 하니까 강의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잠깐 쉬어가는 측면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넌센스 퀴즈는요, 아주 쉬운 넌센스 퀴즈예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나 저 세대에서 아이들한테 농담을 하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재 개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재 개그를 잘 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잘 맞출 수 있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번 재미삼아 잠깐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뭘까요? 네, 역시 아재력이 뛰어나십니다. 이건 쉽죠? 이건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우.
네, 가재력이 뛰어나십니다.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네, 이 답을 다 알고 계신가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요? 네, 이제 어렵습니다. 네, 합병이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연락했습니다. 한치를 이기지 않았습니다. 어렵죠? 네, 마지막 거는 어머님하고 저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우리 아이들은 절대 못 맞추는 문제. 네, 이제 이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복잡한 전형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복잡한 전형인데 학생부에 있는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비교과뿐만 아니라 이런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그 다음에 때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다 요구하는 정말 다재다능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아까 교과전형의 설계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계형 전형을 설계해서 선발하는데, 단계형 전형도 여기는 1단계로 서류 100% 해가지고 뽑았는데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를 가지고 가서 면접과 합산하죠. 그런데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서류 100%인데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가 0이 되고 면접만으로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해 있는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일괄 합산해서 처음부터 서류와 면접을 합산해서 발표하는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면접 없이 이런 서류로만 평가하는 대학, 그 다음에 전혀 서류 필요 없다, 우리는 학생부만 가지고 평가하겠다라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양대학교가 그렇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유형인데요. 현재는 지금 생활기록부 자소서 추천서를 보는 대학은 이렇게 있고, 이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좀 달라지는 게 교사 추천서가 또 내년도 입시부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추천서가 들어가는 여기 있는 대학들도 이렇게 합쳐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 수능 최저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아까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들은 이제 종합전형이지만 또 최저기준을 통과하는 학생들로 좁혀지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 있는 학생들은 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에 보면 이쪽 파트에 표로 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크게 학생부 비교과, 학생부 교과 이렇게 크게 나눴고 여기에다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이렇게 합쳐서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러면 대체 이런 걸 이렇게 다 봐가지고 뭘 보겠다는 거냐라는 건데 그거는 여기 보시면 이런 걸 다 봐서 이렇게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뽑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종합전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체 학업 역량은 뭐고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이거는 어떻게 뽑겠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하면서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다시 좀 간단하게 이해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주고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처음에 이해하실 때 요거를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는데요. 2017학년도에 조사했던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도 현재도 거의 적용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학사정관 212명에게 물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입학사정관들이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서 5점을 넘어가는 이 파트를 좀 보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전형은요, 교과전형과 달리 이제 학업 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지원 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리교육학과를 간다 그러면 물리 성적이겠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면접이라는 거죠. 비교과보다 면접이 더 우선에 있죠. 그래서 약간 착각하는 게 아이들이 오히려 자기소개서보다는 훨씬 위에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비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보다 더 중요한 게 면접이다. 종합전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교과활동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이다. 그래서 중요도 순서를 보면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느끼는 바의 경험적으로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거는 이제 평가 순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시면 조금 더 윤곽이 잡히실 수 있는데요. 아까 평가 요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무엇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중에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학업 역량 쪽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공립 4년제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 상위권대학의 같은 경우는 이쪽 학업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인성 파트는 거의 지원자들 사이, 풀 사이에서 인성 영역은 거의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성적으로 괜찮은 아이들이 오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인성은 여기서 착한 학생이 아니고요. 이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는데 바람직한 사고 행동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협동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학생들 간에 우수학생들 간에는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항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발전 가능성은요, 도전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전 정신. 어려운 것을 어렵지만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선택형 교과목이 됐을 때 학생들이
제가 선택한 이 과목은 다른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등급에서 불리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과목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물리학자가 될 거지만 물리 듣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점수 따기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과학이나 이런 걸 들을 거예요. 이런 것은 도전 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이 발전 가능성이 힘들고 어렵지만 도전하는 정신, 이걸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학업 역량 파트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는요, 단순히 나와 있는 수치화된 등급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학교에서 1등급과 서울 지역의 우수 고등학교에서 1등급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전체적인 교과 선택에서 이수, 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둔 부분은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성적 향상의 추이,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수록 성적이 향상되는 아이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2학년부터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대입 변화 중에 전공 선택 과목을 든 게 바로 이유입니다. 3학년은 전공 선택 과목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적 향상의 추이를 대학에서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까지 성적 향상의 추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치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어려운 과목에 대한 도전 여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는 어려운 과목도 찾아서 듣는 아이. 우리 세종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듣는 학생은 바로 이 학업 역량 부분, 어려운 과목 도전 여부,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업 태도와 의지 부분에서는요, 대부분 이제 학업 태도와 의지가요, 학생들이 적어져 있는 것을 보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성실하다, 발표를 잘한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특색 있고 괜찮게 적혀지려면 이런 걸 적어야 됩니다. 지적 호기심입니다.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보는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학생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독서밖에 없어요. 독서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질문,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요, 2024 대입부터 독서 활동에 독서 책하고 저자는 기록이 되지만 책 목록이 대학에 제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독서 활동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독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학업 역량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독서 활동은 여러 교과에서 여기 지적 호기심과 연관 지어가지고 교과 세특에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탐구 능력 파트인데요. 여기 탐구 능력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융합적 사고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나라 학생들한테 좀 부족한 능력이에요. 저희 나라 학생들은 주로 선생님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수업을 받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배우면 항상 모든 선생님들에게 듣는 내용이 항상 다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비추어 봤을 때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선생님의 설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근거해서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 애국 학생들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 교과 세특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가 또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했을 때 그 과제를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의 기초 지식을 활용해서 다방면에 생각해서 문제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의 깊게 보는 게 바로 학업 역량이다.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저 다음으로 이제 저기 한양대학교 이제 또 설명해 주실 건데요. 한양대학교 학업역량평가의 핵심이 바로 비판적 사고, 창의성, 융합성 이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어요. 전공적 합성은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성취도가 높냐, 그걸 아까 첫 번째로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교과목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러내냐면 독서를 통해서 매 교과 수업마다 자신이 학습한 내용 또는 준비한 과제 내용 이런 것을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전공과 관련해서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생활기록부에 표현해내는 게 전공적 합평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초점이 뭐냐면요. 교과 활동 준비입니다. 여기 교과 활동 준비예요.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학업 역량이고 비교과형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그 분야에서 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 책자에 기록해 준 거에서 제가 여기 인문하고 자연 중에 여기 평가 요소 중에 이 두 개만 가져와 봤는데요. 인문 계열인데 교과 활동 준비의 평가 요소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적 사고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자연 계열은 고전문학, 인문사회 교양, 그 다음에 수학, 과학사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학생들은 자꾸만 자기가 자연 계열이면 자연 계열 과목만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연 계열과 관련되는 수상만 나가려고 하고 자기야 전공과 관련 없는 이런 것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융합적 지식, 학문과 학문을 아우르는 그런 능력을 중요시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인문계 학생이지만 자연과학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자연계열 학생이지만 인문과학적인 사고 역량을 갖춘 학생이 훨씬 더 높게 평가된다. 그럼 어떻게 그걸 해명할 수 있느냐? 이쪽에 보시면 교과 활동 부분이 다 독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독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 자기소개서와 면접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학생들이 여기 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떤 활동을 쓸 것인지에 많이 고민을 해요. 선생님, 제가 여기 1번에는 어떤 거 쓸까요? 2번에는 생활기록부 이거 있는데 어떤 거 쓸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 적었죠. 어떤 활동을 담느냐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느냐가 핵심이다. 즉, 이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의 자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의미를 담아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형체를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큰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서 자기소개서에 접근하면 좋은데 이 활동이 제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멋진 활동이니까 이걸 쓸래요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너는 누구인지 너에게 의미를 담아라.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섰을 때 슬로건을 거는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의미를 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설명해가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좋은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큰 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나오는데요. 면접 같은 경우는 크게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은 재시문 면접과 서류 확인 면접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고 학생들이 접근하는 면접은 거의 서류 확인 면접입니다. 즉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입학사정관이 서류평가 시에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면접 상황에서 질문하는 것이 서류 확인 면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면접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준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번 이상 읽고 10가지 이상의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연습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재시문 면접 요즘은 교과 시간에 배운 기본 개념을 활용해서 재시문 면접을 풀어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면접에 도움이 되는 인문계열 교과목은 윤리, 그다음에 사회문화 이런 교과목들이 면접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제 뒤쪽에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도 시간을 못 맞췄는데 오늘 또 시간을 못 맞추네요. 이제 아직 좀 미숙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뒤를 보면 이제 뭐 여기 쭉 적어놨는데요. 제가 필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올 3학년들은 그대로 가는데요. 올해 2학년 학생들은 축소가 되니까 조금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만큼 자기소개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접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내년에 자기소개서 때 1, 2번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3, 4번이 이제 글자 수가 줄어서 총 기재할 내용은 이렇게 축소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추천서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것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보시면 공인어학 성적 중에 1번, 2번을 다 충족하면 0점 처리됩니다. 0점 처리는 불합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익 945점 맞았어요 하면 불합격입니다. 0점 처리됩니다. 근데 저는 토익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블랭크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다 충족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외 수상 실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3가지를 만족하면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3가지를 다 만족한 겁니다. 학교 외 기관이죠. 과목 명시됐죠. 수상 실적 명시됐죠. 이러면 불합격입니다.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할 사항이 거기 책자에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기재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장처는 저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농어촌 특별지원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는 세종시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치원 쪽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농어촌 전형은 2가지 종류입니다. 6년과 12년인데요. 6년인 경우는 학생, 그 다음에 부모님 2분 다 농어촌 소재의 학교를 나와야 되고 농어촌 소재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조건 12년은요. 학생만 초중고를 농어촌에서 나오고 초중고 모두 농어촌 지역에 주소지가 있으면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해하면은 제가 제목을 고3 담임이 된다는 것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기에 쫓기고 있는 동물은 우리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대입 제도는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고 이렇게 아프리카의 초원과 같이 아주 삭막합니다. 대입 환경이라는 게. 특히나 올해 내년 입시를 치르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어디에 어떤 걸 해야 되고 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학생의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게 고3 담임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학생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게 고3 담임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 힘이 돼서 진학 지도를 잘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